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공이 하와이 림팩에서 유무인 합동하는 그런 아주 고난도 환경에서 6발 쏴서 6발 다 명중시켰다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이제 또 원자력 잠수함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다시 KBS가 좀 낚시를 쳤는데 사실은 무엇이 절박한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서해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KBS 보도에 의하면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죠. 글로벌 전략.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국무부가 담당을 하죠. 백악관과 국무부가 담당하는데 글로벌 전략이 국방, 군대 조직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공격 원잠 보유, 한국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균형을 뒤흔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미국 군인이 나서서 추진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작컨대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일단 KBS 보도 내용을 잠깐 보시죠.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작전 가능성이 보인다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공격 원잠에서 작전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이 추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돈 낱말하듯이 말한 거예요. 그걸 한국 그거 의미 없습니다라고 군인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 또 그거 좋습니다.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총대 매겠습니다 하면 당장 저 사람 쫓겨나야지. 군인이 할 소리가 아닌데 그건 국무부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쪽에서 해야 될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 KBS 보도에 제가 참 기분이 나쁜 게 원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들이 번역해 놓은 거, 자기들이 전하는 거 보고 믿어라 이거야. 그림 찍어 놨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KBS 사장님 좀 조직을 제대로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문란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또 속아 넘어가서 모 신문은 또 이걸 가지고 장문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좀 야비하고 좀 그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렇게 일이 전개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전개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면 KBS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사과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예. 먼저 세뇌 탈출 자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공격 원잠 보유가 과연 절박하냐. 이 서해가 평균 수심이 45m입니다. 원잠은 대형이죠. 보통 만 톤 이짝저짝 되죠. 원잠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3,000톤급의 지금 그 장세리 배추함만 해도 서해 운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한 7, 8천 톤, 만 톤 이렇게 가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동중국해와 동해는 한미일 3국이 철통 방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잠 도입이라 그럴까? 원잠을 공격 원잠을 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전문가는 문근식 교수죠. 예. 해군 출신으로 잠수함을 몰았던 사람이죠. 그분 자신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공격 원잠은 중국 전략 원잠을 추적 파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 주셔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바로 반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먼 바다까지 중국의 전략 원잠을 추적 파괴하는 것이 한국 해군의 주요 역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중국해, 서해, 남해, 동해를 지키는 것. 멀리 가봐야 2어도 정도까지 동중국해 가는 것. 이 정도가 한국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전략원잠, 즉 핵탄도미사일을 쏘는 원잠을 추적해서 파괴하는 건 미국이 해야지. 미국 공격원잠 뭐 수십 척 있는데 한국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렇게 그 약점을 잡고 있죠. 근데 우리가 중국의 약점을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동해가 있죠. 그리고 남해 쪽에는 우리 제주 강정기지에서 동쪽으로 딱 정확히 300km 가면은 그게 동아시아 최대의 해군기지 사세보 미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강정기지에서 바로 남쪽으로 가면 오키나와 미 공군 해병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철통방어예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저 동쪽 해안이 줄줄이 다 노출돼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10대 원유 수입 항구 중에 8개가 한국의 직접적 작전권 안에 있습니다. 저는 1000km 정도를 직접적 작전권이라고 보거든요. 제주에서 1000km를 가면 8번 취안저우까지 갑니다. 후젠성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평택에서 1000km를 가면 다이렌, 랴오닝성에 있죠. 그 다음에 차오페이men, 허베이에 있습니다. 다이렌은 4위, 차오페이데는 10위, 텐진 8위, 옌타이 잘 아시죠? 거기는 9위, 칭타오 2위, 란샨 3위, 닝보 주산 1위. 닝보 주산이라 그래 봐야 제주에서 약 한 550km, 500km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10대 원유 수입 항구 중에 8개가 한국의 직접적 작전권, 한국의 직접적 타격 능력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는 그럼 어떨까요? 천연가스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0대 천연가스 수입 항구 중에 8개가 한국의 직접적 작전권 안에 존재합니다. 1위가 셴젠이어서 거기는 직접적 작전권에서 제외해 줬어요. 2000km 정도 되니까. 아까 차오페이덴 그 7위. 위부터 쭉 내려옵니다. 2번이 텐진, 3번이 저게 양커우라고 해서 산동에 있는 거고요. 4번이 웅자커우, 저거 산동입니다. 그 다음에 샹하이, 예, 저거 제주에서 한 500km밖에 안 되죠. 6번, 6위 하는 데입니다. 주산 10위, 닝보 5위. 그러니까 샹하이, 주산, 닝보가 다 거기서 거긴데 이게 줄줄이 세 개가 다 5위, 6위, 10위 이런 데예요. 그 다음 푸지엔에는 슈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9위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중국의 에너지 수입선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곡물 수입선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노출된 중국의 약점이 중국에게 노출된 우리의 약점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 중국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최대한 빠르게, 값싸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군사 전략이 돼야겠죠. 여기서 잠시 의회 조사국이죠.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따끈따끈한 문서입니다. 바로 나온 지 한 보름밖에 안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6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여기서 무인 수상정과 수중 드론에 관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서해와 남해 등 서로 전략적 중심이 짧은 얕은 바다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략 중심이 짧다. Strategic depth가 짧다. 얕은 바다다. Littoral sea. 여기서는 소형화, 분산화, 네트워크화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동부 해안의 모든 항구가 우리한테 노출돼 있고 대부분 한국 작전 영역이고 또한 한국은 이 미국 서방 이쪽이랑 같은 데기 때문에 한국이 서방 국가니까 여기가 기술적 우위가 높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특별히 더 높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높지만 이게 신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 쫓아오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가 서해에서 중국에 맞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 의회 조사 보고서의 분류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무인 수상정과 그 다음에 수중 드론 및 무인 잠수정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예? 무인 수상정과 수중 드론 및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은 USV라고 부릅니다. 무인 수상정은 다시 좀 사이즈가 작은 거 500톤 이하 중형 무인 수상정, 미디엄 USB, MUSB와 대형 무인 수상정, large USB, LUSB로 나눕니다. 그래서 MUSB는 500톤 이하인데 주로 감시 정찰, 좌표 찍기, 그 다음에 교란, 그 다음에 정보작전 이런 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정보작전이라는 건 침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접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무인 수상정 LUSB는 초기함 크기입니다. 1000에서 2000톤 사이고요. 수직 발사관을 16개 튜브에서 32개 튜브를 갖추고 있고 일종의 무인 합동 화력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로 대공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함 미사일, 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척당 한 400억 정도를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척당 한 200억이면 할 거예요. 이거 다 무장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건 아니고
예. 그 일단 백값만 한 2, 300억 할게요. 우리는 잘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중 드론 및 무인 잠수정은 UUV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 엑셀 UUV 초대형 무인 잠수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 UUV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수중 감시 탐색 사이드 스캔. 사이드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배나 무인 잠수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꼬리예요. 선수 선미라 그러면 왼쪽은 포트 사이드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스타보드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스캔이라는 건 이 양쪽을 옆으로 음향 탐지를 하는 걸 사이드 스캔이라 그럽니다. 사이드 스캔을 하게 되면요, 그 식별되는 물체의 그 수심 심도는 감지를 잘 못해요. 그 대신에 뭐가 장점이냐? 이제 서해 같은 데가 참 극악한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층층이 온도가 막 다르고 깊지도 않은데 워낙 얕고 4, 50m. 4, 50m면은 음파를 쏘면 왕복 100m니까 14분의 1초, 15분의 1초예요. 쏴서 오는데 너무 짧아서 이게 뭐 음파 쏴서 아래로 음파 쏴가지고 뭐 뒤지고 말고도 없어. 이런 데는 옆으로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 스캔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서해 같은 데가. 기뢰 수세, 그 다음에 기뢰 제거 이런 거를 하는 애입니다. 이 마이크로 수중 드론이라는 애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매복 자체 발전 무인 잠수정. 이건 최근에 나온 그 카테고리인데 미국에서 많다 레이저. 그러니까 조류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매복을 하죠. 오랫동안 그냥 바닥에 깔아 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중 감시 탐색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 무인 잠수정 엑셀 UUV 이건 이제 크기가 보통 지하철 차량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한 20m, 뭐 25m. 얘는 이제 기뢰 매설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어뢰 발사형 기뢰 해머헤드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걸 매설하는 업무를 얘한테 줄까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서 좀 더 나갔죠. 우리는 잠수함 추적, 감시 추적 임무를 이 초대형 무인 잠수정에 부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중 통신이 안 되고 수중 환경에서는 그 근거리 음향 통신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요. 두들겨서 말하자면 아니면 유선 통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파 통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에러가 많은 애예요. 예, 우리 같이 이제 그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에러가 많죠. 미국은 그런 업무는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기뢰 쪽 업무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이 지금 대규모로 지금 제대로 이제 물고가 튀어서 막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우리가 서해에서 중국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기뢰 제거 시스템이 이제 그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12m 길이의 무인 수상정 바다의 사냥꾼 M 헌터입니다. 모함 역할을 하는 육상 지휘소에서 지정한 경로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서 항해하며 각종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수색 해역에 접근하자 기뢰를 탐색하는 사이드 스캔 소나를 바다로 내립니다. M 헌터와 짝을 이루는 2.4m 노란색 무인 잠수정. 사이드 스캔 소나는 물론이고 물밑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수 수중 송수신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That is used to perform certain maneuvers in the water, doing things such as ATR to recognize SDS data for the mines that are used to send back into the Korean team.
헤엄치듯 전진하다 수색 해역에서 서서히 자망합니다. 모함에서 출격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인 수상정도 무인이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얘 무선이죠. 얘 저 음향 통신하는 애입니다. 아쿠스틱 모뎀입니다. 얘도 무인이고 그래서 손발 맞춰가면서 기뢰 찾아내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잠시 나왔던 지금 그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거, 쟤는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무인 수상정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얘는 원래 노르웨이 콩스버그 자회사 하이드로이드라는 회사가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노스롭 그루만이 하이드로이드를 3억 4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중 무선 모뎀을 씁니다. 음향 통신 모뎀이죠. 아쿠스틱 모뎀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이죠. 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뢰를 해체를 하거나 폭파시키는 일은 못 합니다. 그러나 몸집이 가벼우니까 이제 그 최초 탐색, 기뢰가 있다, 저기 기뢰가 있다까지를 이제 밝혀내는 것, 없다 여기까지를 밝혀내는 것. 이제 그럼 얘가 그걸 발견한 후에, 얘가 결론을 지은 후에 기뢰가 있는 경우 별도의 본격적 기뢰 탐색 제거 수중 드론이 투입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드 스캔, 측면 스캔은 얕은 바다에서 감시 정찰 탐색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그런 방식의 소나입니다. 우리 이제 서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죠. 기뢰 탐색뿐만이 아니라 어떤 배가 오나, 어떤 잠수함이 오나. 아니 서해가 우리 신의주에서 저 이어도까지가 한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대 깔면은 10km 구간으로 다 감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한순간에 100대 떠 있으면 물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해봐야 소용이 없죠.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맡겨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중국이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배를. 그럼 이제 이 레무스, 그러니까 레무스라는 모델, 그러니까 이 그 약간 노란 거, 조그만 거, 얘가 들어가서 저기 기뢰 있어라고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기뢰 탐색 제거 수중 드론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유선 연결 방식이고요. 국내 개발에서 2020년에 이미 전력화된 겁니다. 무인 수상정에서 얘를 운영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소해함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탐색뿐만 아니라 제거까지 하는 수중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거 작업이 있고 예민하니까 얘는 무선 통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화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 그 수중 무선 통신은 우리 옛날 그 PC 통신할 때 전화기 모뎀 속도도 잘 안 나와요. PC 통신할 때 전화기 모뎀이 마지막에 22,000bps였거든요. 근데 좀 거리 떨어지면 22,000bps 안 나옵니다. 수중 음향 모뎀은 뭐 한 5,000, 3,000, 2,000 이렇게 돼요. 그럼 2,000bps면 어떤 거냐? PC 화면에 요만한 그 썸네일 상품 이미지 하나 뜨는데 띠 한참 기다려야 그 이미지 뜨는 그런 굉장히 늦은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수중 로봇을 제어를 못하죠. 기뢰를 해체를 하거나 폭파시키는 그런 작업을. 그래서 얘는 유선입니다, 기본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미 간단히 봐도 벌써 이 소해함이 세 종류의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해형 무인 수상정 길이 12m짜리 얘 풀어놓고 소해함에서 이 소해형 무인 수상정은 다시 수중 드론 요거 노란 거 조그만 거 제1단계 탐색만 하는 애 걔를 풀어놓고 거기서 뭔가 발견하면 소해함에서 수중 드론을 이제 본격적인 기뢰 처리기를 또 풀어놓고 그러니까 이 소해함이 일단 우리한테 알려진 것만 해도 세 종류의 무인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전으로 이미 옮겨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그 비궁 같은 경우에 그냥 쏴서 잘 맞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쏴서 맞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도에 보면 유무인 합동작전 환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런 시나리오였어요. 요번에 그게.
이게 천지봉함이라고 이제 모함이 갔는데 모함에서 무인 수상정을 띄웠어요. 그리고 모함에서 표적 탐지 및 BDA를 하는 드론을 띄웠어요. BDA라는 건 뭐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Battlefield Damage Assessment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전장 피해 평가. 그러니까 때렸으면 야 빗나갔어. 아니야 정통으로 맞아서 박살났어. 이걸 피해를 평가해 주는. 그러니까 사후 결과를 감지해서 센싱해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걸 BDA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이 표적을 좌표 찍기를 해주면 무인 수상정에서 비공을 발사해서 표적을 깨는 건데 이 전체 통신을 위성 통신이 담당한 거예요. 스타링크가. 그러니까 공중 드론이 좌표 찍고 위성이 통신 중계하고 무인 수상정이 비공 발사하고.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번 뜨면 20시간, 25시간 뜰 수 있는 무하브가 떠 있고 무하브가 그 남해안 그 동중국해 혹은 서해를 쭉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비군과 같이 뭐 70mm 조그만 로켓을 실은 애가 아니라 무인 합동 화력함 아까 LUSV 우리는 지금 합동 화력함을 유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무인 합동 화력함이 만약에 있다고 치고 거기서 지표나 지상을 때릴 수 있고 걔가 어딘가 떠 있고 그래서 좌표를 찍어주면 그 좌표 찍어준 게 통신을 이제 위성을 통해서 무인 합동 화력함으로 내려가고 물론 이제 그 컨트롤 타워 거쳐서 내려가고 무인 합동 화력하면서 함대함 미사일을 쏘면 중국 전함이 작살이 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 문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종류의 고지능 그리고 사이버 이런 쪽이 강하게 동원이 되는 작전에 있어서는 중국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따끈따끈한 거죠. LIG 넥스원이 이제 그 때리는데 성공한 거. 예. 여기서 보면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작전 개념의 시나리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에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공중 드론이 좌표 찍어준 거고. 예. 그렇게 해서 6발 쏴서 6발 다 만족시켰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요번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승부처는 이 초연결 다영역 유무인 합동 작전입니다. 초연결 다영역 멈퇴예요. 그러니까 수중, 수상, 지상, 공중, 우주까지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이는 거죠. 그리고 수중, 수상, 지상, 공중, 우주까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유무인 감시 정찰 좌표 찍기 ISRT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때린 후에 전투 피해 평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눈 센서를 띄우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초연결 네트워크에 센서를 띄우는 거예요. 그 센서가 좌표 찍어주면 수중, 수상, 지상, 공중에서 그게 유인 플랫폼이든 무인 플랫폼이든 적당한 플랫폼이 그 표적에 때린 거를 다시 그 초연결 상태에 떠 있는 센서가 그 맞았어 안 맞았어 그 제가 전장 피해 평가하고 이런 아주 지능적인 그런 그 게임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임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벽이 깨지면 다 이제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서방 국가들이 서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선의의 경쟁을 하는 속에서 또 기술 교류를 하고 분업을 해서 부품이 서로 수급되고 공동 개발을 서로 짝지를 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공동 작전을 하고 중국이 당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림에서 제가 잘 보여드리지만 저 점선은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제1도련이고요. 저 빨간 데는
말발굽은 중국의 심장부고요. 저기 그 제주랑 사세보랑 진해를 연결한 저기 그 자주색 삼각형이 저게 철의 삼각형입니다. 저기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해군기지, 막강한 해군기지 3개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철의 삼각형이죠. 그리고 저 프리딩딩한 저기 그 버블은 그건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000km 거리 정도예요. 그 남쪽으로는 저게 후지안성 허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북쪽으로는 거의 뭐 하얼빈 이렇게 갈 거예요, 저거. 예. 그래서 이런 게임이어서 우리가 뭐 공격원잠 만들게 되면 일단 구매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피폭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전문가를 써야 되고 그 위험 수당이 따따블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쓰고 나서 해체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거랑 똑같아. 말하자면. 그래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퇴역한 공격 원잠을 해체를 못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한적한 곳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보관만 하고 있어요. 뭐 언젠간 필요하겠지만 이게 급한 거냐 이거지. 그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저는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략적인 목표, 즉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그 억제할 수 있다, 억제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